안녕하세요. 7장 내분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 내분비계를 연구하는 내분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생리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분비학은 호르몬의 진화와 생리적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호르몬이 그 연구 대상이라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에 관련된 내분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극단적인 표현형을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눈이 크기가 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눈 크기가 굉장히 희미하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갑상샘은 여기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목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심박수와 혈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의 정반대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이고 안절부절하고 불면증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하증을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둔감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진증 걸린 사람들은 체중이 감소하고요. 저하증 걸린 사람들은 체중이 증가하는, 피로하고 증가하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능 저하증입니다. 자, 극단적인 두 가지 표현형인데 이 둘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입니다. 자, 호르몬의 농도 하나 자체가 이 두 사람의 근 표현형의 그 결과를 불러일으켰게 되겠죠. 얼마나 호르몬이 중요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수업 목표는요, 내분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무척 주동물과 척추동물의 특정 호르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학은 내분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사소통 물질이 되겠습니다. 신호물질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겠네요. 의사소통이 왜 필요하냐? 세포가 혼자 살아가면 의사소통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종류가 다른, 사람만 해도 수많은 종류의 세포들 구성되어 있죠. 종류가 다른 수많은 세포들이 있고요.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기능을 하는데 각자 행동하면 안 되겠죠.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호 문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분비가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내분비라고 하는 것은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은 어디? 저 먼 곳에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호르몬이 먼 곳에 작용하려면 이제 내분비샘은 자기가 만드는 호르몬들 어디로 분비하게 되면 혈관, 일종의 고속도로나 다름없죠. 혈관에 분비하고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돌아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챕터 1에서 신경과 내분비가 온몸 조절계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신경은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조절하여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지만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분비와 신경 같은 경우는요. 신경과 내분비는요. 서로 상호 보완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과 또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일단은 우리 몸을 감지해야 되는 감각세포가 필요해요. 그 다음 신경과 마찬가지로 또 이걸 통합하는 통합세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에서 통합해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효과기 또 행위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 온몸에는
수많은 지금 여기 지금 포유동물 내분비계 다 나와 있죠. 전적으로 내분비계로서의 기능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방이뇨 펩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의 어떤 그 삼투 이런 것들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호르몬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액을 타고 퍼집니다. 퍼지고요. 호르몬이 아무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 호르몬의 구조에 딱 맞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와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호르몬들은 자기가 목적한 세포들이 있어요. 모든 세포에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반드시 그 호르몬에 결합하는 수용체를 가진 세포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자, 호르몬을 먼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구성으로 분류해 보면요. 펩타이드계, 아민계, 스테로이드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펩타이드계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구성되겠죠. 보통 길진 않습니다. 결국은 20개 내외, 20개보다 짧은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펩타이드들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짧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것들이 이 펩타이드계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친수성입니다. 물에 잘 녹아요. 친수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세포의 표면에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극단에 있죠. 스테로이드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친수성이 아니라 친지질성,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표적세포의 내부에 이제 보통 자기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 성분이 주가 된 혈액을 따라 흐르려면요, 반드시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운반체는 대부분 혈장 단백질들이 그 역할을 해요.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들이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탁 붙어가지고 얘를 수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민계는 카테콜아민과 갑상샘 호르몬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두 구조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여기 육각형 고리가 있죠. 이런 어떤 그 타이로신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아민계는 이제 그 타이로신 같은 거에 이제 전구체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것들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같이 이 카테코라민은 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갑상샘 호르몬은 그 티록신 같은 것들이 있죠. 어떤 데는 티로신 얘기하는데, 자, 티록신을 우리가 T3, T4라고 얘기하는데, T4를 티록신이라고 하고요. T3가 이제 보통 활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T3, T4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요오드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요오드가 4개 있으면 T4, 요오드가 3개 있으면 T3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티록신은 T4예요. 티록신. T4인데 티록신보다 T3가 훨씬 더 활성이 좋습니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 고리 구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는 친수성이 아니라 소성이고요. 카테코라민 같은 경우는 고리 구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친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적의 세포의 내부에 수용체가 있고요. 혈장 단백질이 대부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갑상선은. 그 다음에 카테콜아민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가 혈장 단백질에 결합돼서 수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수컷, 그 다음에 에스트라다이올, 암컷, 화학 호르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코르티솔도 있고요. 알도스테론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부신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신,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만들어져서 또 각자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들이 되겠죠. 이 분홍색으로 핑크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들은 남성 호르몬인데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부신에서 역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남성과 여성, 남성 호르몬인데 여성에도 존재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성도 겨드랑이 털이 나고 예를 들어 몸에 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이라고 불리는 이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친수성 펩타이드나 카테코라민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멤브레인 통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수용체에 결합하면 수용체는 보통 이온 통로이거나 그래서 이온 채널 개폐하거나 여기 또는 2차 전달자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제 친질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들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 내부에 있는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내부에 있는 수용체 결합하고 보통 그 수용체들은 핵에 영향을 미쳐요. 핵에 그 수용체와 결합하는 염기 서열에 달라붙어 가지고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즉 전사 조절 인자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하려면 어떤 경우가 강하게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호르몬이 혈장에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그렇게 될 겁니다. 호르몬은 사실 아주 미세한 양만 있어도 충분히 작용하게 되는데요. 걔들의 농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호르몬의 영향이 강해진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호르몬 혈장 유효 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혈장 유효 농도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몬의 작용. 자, 그런데 이 혈장 유효 농도의 결정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내분 비샘에서 얼마나 많이 분비하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내분 비샘에서 많이 분비하면 그만큼 혈장 유효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불활성화 상태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다른 호르몬이나 다른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된 형태에 있는데 그런 어떤 활성을 부여받는 경우, 다른 물질에 의해서 활성을 조절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또 혈장 단백질에 결합하는 친질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게 된다고 하면 혈장이 결합한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효 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 중에 대다수의 호르몬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몸 바깥에 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 배출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자유롭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 활성화 띄게 되는 상황들, 굉장히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이 호르몬의 혈장 유효 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래에 지금 그 요인들을 정리해 놓은 밑줄친 부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호르몬의 체내에 미친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장 유효 농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세포에는 호르몬 특이 수용체 수입니다. 자, 수용체가 예를 들어 이제 호르몬이 10개가 분비됐어요. 근데 수용체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작용하게 되겠죠. 근데 호르몬 수용체가 예를 들어 2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그러면 호르몬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강한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포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호르몬과 상호작용한 다른 호르몬의 농도, 이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는 하향조리라고 해서 여기 이 수용체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당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제2형 당뇨는 비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당뇨입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평소에 밥을 많이 먹죠. 식사를 많이 합니다.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인슐린 분비가 항상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 세포들은 인슐린이 너무 많은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용체 수를 줄여요. 너무 자극이 세게 오니까. 그래서 하향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밥을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혈당이 떨어져야 맞는데 인슐린 작용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뭐예요? 인슐린 수용체들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절로 인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또 다른 호르몬과 상호작용한다고 했는데 이 상호작용에는 허용이 있어요. 허용은 한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의 최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피네프린이 최대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한 농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상승작용은 두 이상의 여러 개의 호르몬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3이라든지 4가 되든지 이렇게 좀 더
이 증폭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량작용은 반대 형상이 되겠죠. 반대. 서로 한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의 효과를 억제하는 건데,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에 대한 자궁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프로게스테론은요,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은 자궁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궁 근육이 수축돼서 분만이 일어나게 되면요, 임신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에 대한 에스트로겐이 자궁 수축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기량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상승작용의 예를 하나 들지 못했는데요. 상승작용 예로서 여러분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FSH가 있죠. 이 FSH와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둘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둘이 합쳐졌을 때 정자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분비 장애에는 과분비 너무 많이, 저분비 적게, 또 내분비 교란물질, 내분비 교란물질은 내분비와 유사한, 내분비 물질과 유사한,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로서 우리가 몸에서 호르몬이 별로 안 분비되는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유사체가 돼가지고 특히나 어린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많이 유출되게 되면 2차 성징이 빨리 오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났죠. 자, 척추동물의 내분비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동물의 중추에 있는 내분비샘은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송가샘이 있습니다. 송가샘은 우리 일주기 조절, 생체 리듬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가 되겠고, 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주로 나오고요, 낮 동안은 적게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생체 시계가 우리 몸에 있긴 하지만 생체 시계는 24시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을 맞추는 것은 보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신호, 특히 빛 같은 걸 보고 보정을 해요. 밤에는 빛이 없다가 아침이 되면 빛이 생기죠.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신경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차되는 부분의 위쪽에 상교차 핵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인지하게 되겠죠. 이 SCN, 상교차액은 송과샘에서 멜라토닌의 방출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빛이 있으면 적게 분비해라, 빛이 없으면 많이 분비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런 멜라토닌의 분비의 변화는 계절에 따라서, 즉 계절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겨울에 됐다가 낮의 길이가 길어진 봄이나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우리 몸에 저장된 신호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생식 활동이 촉진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야기하게 되기도 하죠.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뇌하수체는 뇌 하부에 있습니다. 시상이 있고 시상 하부가 있죠. 이 시상 하부에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사람한테 있는데요. 일부 무화과류, 양서류, 파충류, 대다수의 포유류는 이 사이에 중엽이 있습니다. 중엽에 이 멜라닌 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색에 대한 적응 능력을 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을 중엽에서 분비하는데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은 발생학적으로 다릅니다. 뇌하수체 후엽은요, 자체 내분비샘은 없습니다. 시상하부의 신경이 여기까지 뻗어 있는 형태고요. 뇌하수체 전엽은 자체의 내분비샘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우리가 내분비샘이 있기 때문에 선하수체라고 얘기하고요. 뇌하수체 후엽은요, 신경이 내려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경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엽부터 보도록 할까요? 후엽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하부에 세포체를 둔 뉴런이 여기까지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뉴런의 말단,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경 호르몬이 되겠죠. 신경 호르몬은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뇨니까 오줌을 못 싸게 하죠. 오줌 못 싸게 하면 물이 그대로 몸 안으로 다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몸 안에 많이 담겨 있으면요, 혈액에 액체가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바소프레신은 또 소동맥 평화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 압축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옥시토신은 출산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옥시토신 분비되면 자궁을 수축시켜가지고 아이를 빠른 시간 안에 몸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모유가 이렇게 분출되는데 그때 이제 근육이 역시 수축이 돼요. 모유의 분출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뇌하수차 전염은 6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에 이제 프롤락틴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 5개는 다른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분비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요, 뇌하수체 전엽이 있죠. 전엽이 있으면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호르몬을 또 분비를 해요. 그죠? 이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억제하도록 하는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생장 호르몬, 프롤락틴,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 방출과 억제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다 존재합니다. 자,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은 지금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분비샘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신경 신호를 아까 지금 조절되는 자극이나 억제 신경 전달 그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얘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생산할 것인지 억제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비된 시상하부의 뉴런에서 분비되는 방금 전에 봤던 시상하부 호르몬이 이 좁은 문맥계를 통과해가지고 여기에 분비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문맥계는 정맥인데요. 정맥의 모세혈관 또 문맥계 다시 모세혈관으로 되는 이 좁은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포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탈. 포탈을 다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문맥계가 여기에 작은 문맥계가 존재합니다. 자,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분비에서 이런 분비의 조절은 음성 되먹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피상하부에서 분비된 호르몬이고 문맥계를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하고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피를 통해서 쭉 흐르다가 부신 피질을 타겟으로 잡아서 여기서 콜티솔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자, 부신 콜티솔은 최종 산물이 되겠죠. 얘가 작용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에 각각 작용해가지고 자신을 더 이상 못 만들도록 하는 억제 음성 되먹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농도로 코르티솔이 우리 혈액에 존재할 수 있도록 조절하죠. 호르몬은 워낙 미량이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심각한 어떤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우리 척추동물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장을 호르몬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성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관심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자손이나 자식이나 이런 걸 두게 되면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무게가 나가는 걸 성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그건 성장이 아니죠. 또 뭐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은 단백질이 많이 합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키가 커야 되겠죠. 말단의 긴 뼈들, 예를 들어 다리 특히 중요한 게 허벅지 뼈가 되겠습니다. 허벅지나 종아리뼈 같은 뼈들의 신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전체에 걸쳐서 세포수가 증가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성장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세포 분열도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세포수가 많이 먹어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성장한 건가요? 옆으로 이제 부피 생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장 호르몬, 어떤 사람은 성장 호르몬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동물 하시는 분들은 성장, 식물 하시는 분들은 생장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생장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건 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먼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 같은 경우 이 성장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는 고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질환이, 병이 없어야 되겠죠. 환경이 좋은 조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호르몬들의 양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이 다 구비가 되면 쑥쑥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왼쪽은 케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는 수단에 있는 딩카족이라고 합니다. 이 딩카족은 키가 190cm예요. 평균 남자 키 평균이, 여자 키 평균 180cm.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못 먹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가 크다고 하고요. 오른쪽은 피그미족입니다. 피그미족은 남자 평균 키가 150c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성장 호르몬의 기능은, 성장 호르몬이 우리 키도 크게 하고 뭐도 크게 하고 다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작용하는 곳은 딱 세 군데예요. 지방 조직에서 트리글리세리드,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육 조직에 작용해서 포도당 흡수 억제하도록 합니다. 근육의 글리코젠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에 작용해서 역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또 간에 작용해서 뭘 분비하도록 하냐면요, IGF, 자, 인슐린 유사 생장인자입니다.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을 좌우해요. 성장 호르몬은요, 지방, 근육, 간에만 작용합니다, 여러분. 자, IGF가 우리 세포수 늘리고 우리 뼈 길게 만들어줍니다. 자, IGF가 작용했을 때 뼈에서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불리는 게 이 뼈 끝판이에요. 성장판 다친다라는 얘기가 뼈 끝판이 더 이상 이런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휴면 연골 세포가 있고 뼈 끝이 있는데요. 자, 여기 휴면 연골 세포가 이 IGF의 영향으로 해서 점점 성장합니다. 막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럼 길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이 뒤쪽에 이미 다 자란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죽어요. 죽고 그 사이를 광물들이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CaCO3, 죄송합니다. 칼슘염하고 인산염들이 여기를 채워서 딱딱한 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뼈 끝판이 성장을 막 세포 분열을 하고 이렇게 쭉 나가고요. 그 죽은 그 뒤쪽에 있는 세포들은 파골 세포에서 이 파괴가 되고 다시 그 사이를 뭐가 채우냐면은 광물들이 채우게 돼서 뼈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신호가 사라지게 되면요. 신호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얘가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요.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뼈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키가 더 이상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장 호르몬은 쭉 나오게 되면요. 어디에 작용한다? 지방, 근육, 간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세포에 작용해서 여기서 IGF를 분비하도록 하고요. IGF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 IGF가 성장 호르몬도 이 음성 되먹이면서의 그 분비를 억제하지만 실질적으로 IGF-1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 억제하고요. 시상부에서 또 성장 호르몬 이 분비한 걸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이 호르몬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IGF-1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 이런 수면, 운동, 스트레스, 저혈당, 고단백 식사, 그렐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렐린은 배고픔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이자에서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있지 않지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가 분비하니까 나 배부르니까 더 이상 먹지 말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롤락틴 같은 경우에도 프롤락틴 젖생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생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척수동물의 갑상샘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갑상샘은 물질대사 발생에서 주요한 조절자입니다. 갑상샘은 우리의 목 앞에 지금 기관이 있는데 기관 앞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고요. 이 조직을 보게 되면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교지라고 불리는 액체로 가득 찬 공간들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여포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가 교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액체로 찬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포세포의 기능은 뭐냐면 자,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는 게 여기서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갑상샘 호르몬의 전구체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일단 여포세포는요. 혈중에 녹아있는 미량의 요오드 이온을 능동수송을 통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요오드를 또 어디로? 이 여포, 교질 내로 밀어넣어요. 자, 밀어넣게 되면요. 그리고 얘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티로글로불린, TG라고 표시된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 이 티로글로불린 위에 이제 지금 이 갑상선 호르몬의 그 재료들이 박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요오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MIT나 DIT는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모노고 다이가 되겠죠. M은 요오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 D는 요오드가 두 개 붙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MIT 더하기 1DIT가 합쳐지면 T3가 되고요. 두 개의 DIT가 합쳐지면 요오드 4개짜리 T4가 됩니다. 이런 T3, T4가 붙어 있는 티로글로불린 얘가 다시 이 세포 함입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T3, T4를 잘라내고 얘를 혈액으로 분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포세포예요. 실제로 반응은 이 교질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상샘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체 대사율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라고 했습니다.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굉장히 높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많은데요. 갑상샘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분비게 되면 이 펌프 횟수가 늘어나고요. 이 펌프 횟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ATP가 그만큼 많이 소모되고 몸에 열이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 갑상샘 호르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저장된 것들을 꺼내서 쓰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쓰도록 하고요. 지방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갑상샘 기능 항진증 걸린 사람들 말랐죠. 그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하게 됩니다. 단백질 분해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갑상샘 기능 호르몬은 교감신경의 효능을 증가시킵니다. 아까 제가 허용작용으로서 갑상샘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에피네프린이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심장박동과 수축력 증가를 시키고요. 또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게 없으면 성장이 저해돼요. 이것도 역시 허용작용이 되겠고요. 정상적인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수혈에서는 변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 태아가 엄마 모체에 있을 때에서 있다가 갑자기 태어나게 되면 추워지죠. 추워지게 되면은 이제 자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엄마의 몸속에서는 자기 갑상샘 호르몬 농도가 낮았는데요. 엄마의 몸 밖에 나오게 되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자기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갑상샘 호르몬과 양서류의 변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상샘 호르몬과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개구리가 올챙이에서 개구리 성체로 변태하는 과정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갑상생 호르몬의 분비는요, 자,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 요 세 개의 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비된 갑상샘 호르몬은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해서 음성 피드백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럼 시상하부에는 직접 영향을 안 미치고,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라든지 유아시계, 추위 이런 것들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갑상샘 기능저하증, 그다음 항진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척수물 부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척수물 부신은요, 콩팥 위에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콩팥 위에 딱 얹혀져 있습니다. 이 부신을 구성하는 두 개의 세포는 크롬 친화세포가 있는데요. 크롬 친화세포는 카테콜아민,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합성세포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합성세포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분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대표적인 알도스테론이 있죠. 알도스테론은 이제 분비가 되면요, 우리가 소듐을 흡수를 촉진하고요, 포타슘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듐이 몸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물이 빠져나가다가 삼투에 의해서 다시 거꾸로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수질에서는 아까 에피네프린이 여기서 분비된다고 했죠. 자, 이 구상대, 삭상대, 망상대가 있는데요. 자, 구상대에서는 알도스테론, 방금 전에 봤던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생산돼서 분비가 되고요. 삭상대에서는 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층에서 성호르몬인, 자, 아까 이 다이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이 있었죠? 남성 호르몬. 그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서 분비가 됩니다.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일부 필요한데 바로 이제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분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부신 피질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분비된 코르티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인데 이 코르티솔이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에 음성 되먹임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요, 분비를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단백질과 저장된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력을 증가시키기, 스트레스 받을 때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많이 분비되는데, 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항염증과 면역 억제 효능을 가집니다. 항염증. 그래서 면역 기능을 억제해요. 여러분들이 발라주는 피부약 있죠. 피부염에 쓰이는 약들이 보통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파생체들이 되겠습니다. 걔들로 만드는데 피부염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병에 잘 걸려요. 병에 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부신 피지에서 분비되는 이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꼭 필요한, 여성에서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작용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포유동물 부신 수질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교감신경 활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보통은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심장 수축을 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우리가 싸움 회피 반응 때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감신경과 맞닿아 있는 부분, 교감신경 효과와 비슷합니다.
물질대사 측면에서는 역시 에너지원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포도당을 새로 만들고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 분배를 억제해가지고 어쨌든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당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싸우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시상하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시상하부는요, 사실 그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신경과 내분비가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계도 맞닿아 있죠. 교감신경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죠? 거기뿐만 아니라 코르티솔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하고요. 또 시상하부에서 바소프레신을 분비해서 바소프레신은 이뇨를 억제하는 거죠. 이뇨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몸의 혈액을 양을 증가시키는 것, 즉 혈액을 빨리 돌게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통합된 체계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접했을 때 그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신경과 내분비를 통합하는 역할을 바로 이 시상하부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가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생식에 실패하게 되겠고요. 병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겠지만 너무 강한 스트레스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망친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여러 그 주 호르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한 것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척추동물에서 연료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물질대사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연료대사는 중간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풍부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변형하는 즉 에너지로서 이용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관련된 대사들을 우리가 연료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질대사는 다시 물질대로 돌아와서요. 크게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돼요. 연료대사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죠. 동화작용은 어, 그 단순한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화작용은 복잡한 구조를 깨트려서 단순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이쪽과 이쪽 반응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반응이 되겠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모두 연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보통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책에서는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남아도 뭐 저장 또 쓰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단백질도 많이 저장되면 다 지방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여기 지금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뭐 다 분해돼서 흡수되는 것들은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글리세리드가 되겠죠. 자, 이것들이 흡수돼 가지고 체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은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포도당은 모여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주로 에너지로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산은 지방 조직이 저장되기도 하고 또 역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단백질 같은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분해가 돼서 요소 형태로 해서 오줌으로 배출되는데 가끔 얘들도 이 뭐랄까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바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에너지로 다 전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문제는 뭐냐? 음식 섭취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새끼도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 먹을 때는 우리가 먹을 때 흡수되죠. 흡수되면서 우리 혈당이라든지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 우리 몸이 받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 중간, 점심과 저녁 중간, 또 점심과 그 다음날 아침 중간은 공복 시간이 되겠죠. 공복 때는 혈당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자, 혈당이 올라가고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너무 적어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뇌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못 먹을 때는 지방을 분해한 케톤체를 연료로 쓰는데 이거는 좀 우리 뇌가 선호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적당하게 포도당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너무 높은 포도당 농도는 여러분 알고 있는 당뇨라고 하는 현상인데 단백질들을 보통 변형을 시켜요. 특히나 이제 혈관의 단백질들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혈관들이 막히거나 변형되거나, 그래서 혈관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 같은 데 실명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 말단 부분이 썩기도 하고,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그 부작용을 일으킨 것들이 바로 당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저혈당과 장기간의 고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조절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외의 그림은요, 사람 신체에 저장된 대사연료인데요. 탄수화물,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면 다 씁니다. 하루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꼬박 굶으면요, 포도당은 다 쓰여요. 그때부터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지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약간 2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필요로 하죠?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경로는, 지방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경로는 없지만 단백질에서는 만들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당 신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단백질 분해해야 돼요. 단백질은 주로 어디에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 근육에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소실되게 됩니다. 단백질이 이제 근육을 잘라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요, 단백질이 너무 줄어들게 되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이상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데, 보통 단식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요, 단백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밥 먹었어요. 혈액으로 이제 막 포도당 들어와요. 지방 들어와요. 그쵸? 아미노산 들어와요. 쭉 올라갑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포도당이 흔하니까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지방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밥 다 먹었어요. 이제 혈당 떨어지죠? 혈당 떨어지니까 우리가 저장해 놓은 여러 가지 글리코젠이나 이런 것들을 깨가지고 포도당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 혈당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요인은 당연히 먹는 것, 먹은 만큼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혈당 감소 요인은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포도당은요,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 즉 이 당뇨가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고려하지 않아요. 자,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쳐져 있는데요. 혈당을 증가하는 요인. 자, 혈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 같은 걸 분해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고요. 단백질 깨서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을 신생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 이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잠시 후에 배울 뭐 글루카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지금 혈액에 풍부한 포도당을 간이라든지 근육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글리코젠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트리글리세리드, 즉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를 쓰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혈당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호르몬들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이 2가지 요인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혈당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인슐린 너무 유명한 예라서 잘 아시겠죠? 자, 인슐린은 포도당 사용을 증가시키는 생합성 경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저장하고요. 단백질 합성 유도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들어왔던 포도당을 막 세포들이 흡수하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얘는 포도당과 지방산, 아미노산의 혈중 농도를 다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슐린 어디서 분비됩니까? 우리 이자에는 베타 세포에서 랑게란섬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정확하게 인슐린에 반대되는 역할이 되겠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기량작용이 있어요. 글루카곤과 인슐린 사이에는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글루카곤이 덜 분비돼야 되겠죠. 만약 포도당 농도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인슐린은 혈중 지방산, 혈중 아미노산 농도도 떨어뜨렸지만 글루카곤은 지방산과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정확하게 대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가끔 지금은 좀 거동을 못 하시는 이건희 회장께서 한때 그 주장했던 황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탄수화물 안 먹고요. 고기만 주로 드셨어요. 그러니까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고단백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은 포도당 농도 증가할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농도 때도 증가합니다. 자, 인슐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집어넣지만 인슐린이 또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혈중 포도당을 또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혈중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저혈당 상태에 들어가요. 저혈당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알파 세포가 자극돼 가지고요. 글루카곤도 분비됩니다. 글루카곤은 아미노산에는 비대칭 영향이죠. 아미노산을 막 혈중 농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포도당의 혈중 농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가 금식으로 섭취한 아미노산을 떨어뜨리고 그때 포도당도 더 부수고 떨어뜨리니까 요거를 이제 이 글루카곤이 분비돼 가지고 포도당 떨어뜨리는 걸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도당 농도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만 먹을 때는 그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둘 다 분비가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연료 물질 대사에서 호르몬의 조절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연료 대사에 이제 인슐린, 글루카곤 나왔는데 인슐린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디아비티스 멜리투스라고 얘기하는 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은 적당히 분비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대.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용체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향작용이라고 얘기했죠. 평소에 너무 인슐린 농도가 높다 보니까 웬만한 인슐린 농도에 반응하지 않도록 수용체 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당뇨를 우리가 제1형 당뇨라고 얘기하고요. 세포에 인슐린이 반응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당뇨를 우리가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성인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1형 당뇨는 소아 당뇨라고 해서 보통은 이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죽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인슐린의 여러 증상들이 있겠죠. 제가 증상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물을 많이 마셔요. 옛날에 이 당뇨를 뭐라고 했냐면 소갈병이라고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팍 먹습니다. 헛기져요. 그 다음에 몸이 무기력하고 어떤 때 인사불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면 쿠스마울 브레싱이라고 부르는데 막 숨을 이 인슐린이 너무 특히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안 나오면은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서 막 숨을 격하게 쉬는데 그걸 우리가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형태의 뜻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 전체 눈의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을 전반적인
해로운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 당뇨가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칼슘 대사의 내분비 조절도 알아볼까요? 칼슘. 우리 내분비계는 소듐이나 포타슘 또는 칼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인산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큰 피해를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데오스테론이 소듐과 포타슘의 농도를 조절하고요. 부갑상생 호르몬과 칼시토닌,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산 대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특히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너무 농도가 떨어진다?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 조절은요, 칼슘의 항상성과 칼슘 균형 조절해야 하는데, 항상성은요, 혈중 칼슘의 농도가 되겠고요. 칼슘 균형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칼슘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이때 부갑상생 호르몬이 항상성과 평형 조절에서, 균형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이 되겠고요. 부갑상생 호르몬 분비 안 되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어요. 중요한 분비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과 인을 저장하는 우리 몸의 저장소로서 뼈가 이용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골격의 기능은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내장기관을 보호해주는 역할, 또 근육이 붙어가지고 우리 몸의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혈액세포가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고 칼슘과 인산의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뼈의 구조를 보도록 하죠. 우리 뼈에 골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중간에 중심관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골 단위가 있고, 이 골 단위 안에는 살아있는 세포들인 골세포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를 이 뼈로 광물화된 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혈관이 있고, 중심관에 혈관이 있고, 광물화된 뼈가 있고요. 골세포들이 중간중간 채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골세포 주위의 액체를 우리가 뼈액이라고 합니다. 뼈액. 뼈액이고 혈관이 있는데, 우리 혈장 안으로, 혈액 안에 이제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뼈액에 지금 녹아있는 이 칼슘이 있죠. 이게 빨리빨리 이 혈액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래도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광물화된 이 뼈를 녹여가지고 뼈를 용해시켜서 칼슘을 꺼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갑상생 호르몬은요, 이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졌을 때 보충하도록 하는 이 과정들을 촉매합니다. 그리고 몸 바깥에 배출되는 칼슘을 몸 못 나가게 말하죠. 그 칼슘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갑상생 호르몬은 콩팥이 비타민 D의 활성을 향상시키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부갑상생 호르몬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칼슘이온 농도에 있어서. 자, 그리고 우리가 부갑상생 호르몬과 상대되는 호르몬으로 이제 칼시토닌을 들고 있어요.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혈장 농도의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몸에서 칼슘 이온 농도가 높다고 또 중요한 건 죽는 건 아니거든요. 낮은 게 문제지 높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칼시토닌이 중요할 때는 언제냐면 엄마 몸속에서 발생 과정 때입니다. 칼시토닌의 역할은 뭐냐면 혈장의 칼슘 농도를 낮춰서 그걸 어디에 뼈에다가 침전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뼈의 형성이 되는 과정 중에서 칼시토닌이 매우 중요하고요. 엄마 몸 바깥에 태어나고 또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칼슘의 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시토닌의 농도는 칼슘의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칼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은 서로 상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어린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와 또 엄마 배 밖에 나와 있는 시기에서의 중요성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자, 비타민 D. 비타민 D는 여러 기관에서 합성을 관여합니다. 먼저 피부. 햇빛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있죠. 데히드로콜레스테롤이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3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간 효소에 간에서 이렇게 됩니다. 수산기가 붙게 되고요. 또 이것이 신장에 의해서
이 칼시트리올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 활성 비타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간, 신장이라고 하는 요 단계를 거치죠. 방금 전에 부갑상샘 호르몬이 뭐라고 했어? 신장에 작용해가지고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한다라고 했죠. 자, 비타민 D의 합성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비타민 D는요, 얘가 우리 장에서 우리가 흡수한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과 인산염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산염을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인풋을 늘려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칼슘의 항상성 유지는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전적으로 유지됩니다. 칼시토닌의 역할 자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과 뼈에 작용하게 되어서, 자, 신장에 작용하게 되면 칼슘 재흡수 촉진하죠. 그래서 칼슘 안 나가게끔 만들어줘, 올려줘요. 자, 신장에서 비타민 D 활성 높여줘요. 장에서 흡수해서 올려줘요. 그 다음에 뼈에 작용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가지고 칼슘 혈중으로 올려줘요. 그래서 혈장 칼슘 농도 높여줘요. 이게 이제 부갑상샘 호르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균형에 있어서는 균형은 몸 바깥에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배출 억제, 흡수하는 거 증가하니까 비타민 D도 필요하고 이 부갑상샘 호르몬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산염의 균형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염은요, 이 콩팥에서 신장에서 이 부갑상샘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부갑상샘 호르몬은요, 칼슘 흡수 촉진하고 인산염 흡수 떨어뜨려요. 인산염 배출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인산염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부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줄어들게 되면 인산염 증가하지만 반대로 칼슘의 재흡수가 떨어져서 몸 바깥으로 칼슘 배출이 됩니다.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인산염은 증가했어요. 자, 또 이 혈장의 낮은 인산염은요, 신장에 작용해서 활성 비타민 D의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최종 산물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 장에 작용해서 칼슘의 이온 흡수와 인산염 이온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럼 아까 오줌을 통해서 배출된 칼슘 이온과 인산염을 이 활성 비타민 D에 의해서 흡수된 칼슘이 서로 상쇄돼서 혈장의 칼슘 이온 농도는 불변이 되겠고요. 여기에 비타민 D는 흡수가 늘어났으니까 우리 혈중 인산염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산염이 떨어졌을 때 칼슘 이온의 농도 변하지 않고 혈중 인산염 농도를 증가시키는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는 내분비의 원리, 그 다음에 여러 호르몬의 종류, 이런 데에서 종류와 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대사의 내분비 조절, 그 다음에 칼슘 대사의 내분비 조절 얘기했는데, 연료대사 내분비 조절에서 인슐린과 관련된 당뇨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하루, 또 즐거운 일주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